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웬만한 투자 자산들이 다 안 좋아요. 뭐 주식, 채권, 뭐 그다음에 달러를 갖고 있는 건 더 안 좋고, 뭐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서 빛나는 자산이 금이에요. 오. 예.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제 골드플레이션 저자이신 이제 조규원 작가님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하시죠. 예, 금가은 투자에 대해서 가장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 투스텝 채널의 양벨이라고 합니다. 양벨이라는 표현은 약간 이제 필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활동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따로 있으세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 양주에서 딸기 농사를 지시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양주 딸기 하다가 양베리가 되는데, 오, 네, 그래서 괜찮다. 양베리라고. 네. 저 한번 사 먹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재밌네요. 제가 이제 이 책 보면서 또 느꼈던 것이 사실 저도 이제 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담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상속증여 쪽에서.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가님 이제 모실 때 한번 봤더니 금 시세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아, 역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최근에 75,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85,000원? 오늘 네. 보니까 85,900원인가? 맞아요, 더 올랐죠. 네, 오늘도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금값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얕게 하는 게 뭐 희소성이 있다, 사두면 원래 올라간다 이러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금값이 올라간 게 좀 계기가 따로 있나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고용 지표에서까지 이게 경제가 못 버티겠는데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은행들 파산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 할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다. 그러면 높은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웬만한 투자 자산들이 다 안 좋아요. 뭐 주식, 채권, 그다음에 달러를 갖고 있는 건 더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서 빛나는 자산이 금이에요. 네, 물론 금 외에도 원자재들도 다 가격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체 기간을 두고 보면 가장 빛났던 자산이 또 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가능성이 커지니까 사람들은 이거 금 사야겠다 라는 수요가 많이 몰렸을 거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약간 금값이 예전부터 약간 강세를 좀 보였나 보군요. 네, 대표적으로는 1970년대가 있는데요. 그때 거의 금값이 26배가 올랐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오면 이거 지금 금값은 그냥 금값도 아니다. 거의 비트코인 쏘듯이 쏘겠는데요, 진짜. 그럼요. 오. 그래서 이게 지금 금값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요거가 하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이유도 사실 이것도 되게 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을 언제 사느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전쟁이 나면 사나 뭐 하면 사나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화폐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사거든요. 근데 화폐 중에서 전 세계 화폐 중에서 제일 강한 화폐가 뭐죠? 달러죠, 당연히. 예, 당연히 달러죠. 근데 이 달러조차 못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갈 곳이 금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 2월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스위프트 제재라는 걸 미국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다 동결되고, 그리고 은행에서 달러 거래가 다 막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러시아 쌤통이다, 역시 미국이 정의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이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담아놨는데 이거 미국한테 눈초리 받게 나면 이것도 그냥 다 동결되고 그냥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네. 시그널이기도 하네. 그쵸. 이게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도 원래도 이제 이게 예전부터 좀 달러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었거든요. 한 2008년부터. 그래서 13년 연속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매입을 늘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1950년 이후로, 그러니까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을 만큼 금매입이 가장 컸어요. 네, 그게 이제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이제 금시세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금값이 국제 금값이 최고점에 거의 근접했지만 우리나라 금값은 이미 역사상 최고치를 한참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 금이라는 게 국제 금시세에다가 환율을 곱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금값이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잘 아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에 대한 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오르는데 금 가격도 오르는 이 쌍방향으로 올라서 네. 둘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곱하기 하면 가치가 같이. 네, 맞아요. 오늘 달러가 1,320원인가 했었으니까 네.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또 가격이. 네, 맞아요. 그런 이유가 그런 원화 리스크가 있어서 더욱더 우리나라에서는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좀 정리가 한 번에 되는데. 되게 한 번에 됐어요. 그냥 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냥 뭐 약간 선물용 뭐 이런 느낌만 생각하지 투자 가치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금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지표가 될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것부터 좀 몇 개 살펴봐라 라고 네. 말씀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금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네, 그게 이제 실질금리라는 것과 생산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만 보고 금 투자를 해도 정말 아주 좋은 시점에 항상 금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시점이기 전에 다른 걸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위기가 왔을 때마다 금 가격이 거의 항상 2배씩 뛰었어요. IMF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근데 지금도 따지고 보면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위기가 언제 왔냐, 뭐 경기 침체나 경제위기가 언제 왔냐, 이거를 지난 100년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점을 찍었거나 아니면 최고점을 찍고 살짝 지난 시점에서 항상 그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 위기를 준비해야 될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거의 그렇네요. 지금 딱 시점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지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을 언제 찍냐, 이거를 계속 유의 깊게 봐야 될 시점이고, 그걸 보고 금으로 미리 대비를 해놔야만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네. 지금 거의 미국 금리도 이제 더 이상 못 올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올려봤자 제가 봤을 때는 한 포인트나 두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어차피 유지되거나 아니면 내년에 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거를 비춰봤을 때는 이게 지표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지금 타이밍이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여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 동결을 선언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 동결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경제가 못 버티니까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고,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뭐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다음 이제 FOMC들을 보면서 뭐 금리가 동결되냐, 요거를 되게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확실히 이것저것 금 투자도 그냥 뭐 말 그대로 감이 아니네요. 무조건 같이 지표를 따져서 봐야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기존 화폐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게 화폐의 가치가 금 투자랑의 연관성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약간 공식처럼 외워요. 네. 그러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이게 맞긴 맞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공식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알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수단으로서 쓰여요. 첫 번째는 거래 수단.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할 때 나는 저 물건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내 물건이 필요하지 않으면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물건을 교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이 거래 수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의 가치가 앞으로 크게 폭락할 거라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쓰여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수단으로 쓰여야만 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려면 네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해요. 뭐 이거를 하나씩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요소만 알려드리면, 요소만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희소성, 그리고 두 번째로 불변성, 세 번째로 안전성, 그리고 네 번째로 분할성,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만 이제 그 돈으로서의 그 속성을 다 갖추고 요건이 돼서 이제 그 거래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물질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희소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내면 희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다 원소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막 조개 껍데기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뭐 담배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희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제작이 가능하니까 다 결국에는 돈이 못 되고 뭐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소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 원소 주기율표에서 희소하고 또 뭐 불변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뭐 분할성이 좋은 거, 이렇게 분할성은 빼고 일단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이제 귀금속밖에 안 남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팔라듐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분할성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를 뭐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하나랑 그거랑 똑같은 무게의 작은 다이아몬드 10개가 있다고 쳤을 때 뭐가 더 비쌀까요? 큰 게 희소성이 더 있기 때문에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거를 만약에 돈으로 쓴다고 치면 얘를 내면 거스름 돈으로 몇 개를 받아야 되는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분할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도 크고, 그래서 이 분할성까지 다 갖춘 게 금과 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이 뭐 단순히 예뻐서 아니면 뭐 산업적으로 좀 쓰여서 이래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물질계에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금과 은이어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금은 돈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국가는 다 금을 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금의 15%나 되는 양을 왜 굳이 불필요하게 외환보유고에 담아 놓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IMF 때 국가가 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는가, 이번에 터키 또 외환위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 모으기 운동하고 이런 이유 자체가 그 금을 돈으로 진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화폐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화폐는 일종의 교환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돈으로서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요. 무겁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뭐 기업 대 기업, 뭐 나라 대 나라 그렇게 거래를 하면은 엄청나게 큰 배에 실어야 되고, 뭐 엄청나게 큰 뭐 트럭에 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사고 나면은 뭐 배가 침몰한다,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못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으로부터 좀 해소되려고 화폐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프티콘을 만든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기프티콘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화나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기프티콘인 거예요. 기프티콘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프티콘, 그러니까 그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프티콘을 너무 많이 발행하면 당연히 그 기프티콘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근데 제가 금을 돈으로 국가가 바라본다고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 금이 돈이 아니긴 해요. 뭐 이건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화폐는 기프티콘인 거고, 일종의 교환권인 거고, 이 교환권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아니면 교환권을 이제 의심할수록, 여기 빵집 망하면 이 교환권 못 쓰고 막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수록 이제 사람들은 다시 금으로 넘어가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대체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화폐와 금에 맞나요? 제가 잘못 표현한 건가? 대체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화폐는 교환권일 뿐이니까, 교환권을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사람들은 교환권을 버리고 실물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진짜 실물이니까 금은. 네. 그래서 전통적인 금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네. 이해가 갔습니다, 좀. 그러면 사실 이제 화폐는 그렇다 치고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이제